이제부터 내가 할 말은 절대 장난이 아니다.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나는 평소에 과일 바구니가 비면 습관적으로 휴대폰에 메모해 두었다가 바로바로 마트에 다녀와 채운다. 지난주에도 그랬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부엌에 들어가 보니 과일 바구니가 기이하게도 다시 채워져 있었다. 되게 이상했던 건 여러 과일로 가득 찬 것도 아니고 딱 바나나 하나만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다. 장난치지 마, 백햇! 난 남편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은 바나나를 산 적도 없고 설사 샀더라도 한 송이를 사지 딱 한 개만 사진 않았을 거라고 했다. 우린 단순한 착각이라 생각하고 넘겼다. 내가 마지막 하나 남은 바나나를 못 보고 그냥 남겨놓았던 거라 생각하며 마트는 하루 미루기로 했다. 그래서 그 바나나를 먹고 껍질을 버린 후 원래대로 생활을 했다. 이틀 뒤 더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세탁실 한가운데 깨끗하게 개켜둔 침대 시트 위에 바나나 한 개가 놓여 있었다. 또 남편이 장난쳤나 싶었다. 처음엔 웃겼다. 깨끗한 시트 위에 외롭게 놓인 바나나라니. 남편에게 말했는데 그는 내가 정신이 이상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더니 문득 무언가 떠오른 듯 말했다. 아니, 자기 목류병 있었잖아. 예전에 혼자 자다 깨서 거실 가구도 재배치하고 언제는 다락방 문을 열고 거기서 혼자 웅크리고 잔 적도 있고 그래서 그런가 봐. 그가 웃으며 말했다. 밤에 배고파서 가져왔나 보지. 나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럼 왜 먹지도 않고 침대 시트 위에 둔 건데? 그는 어깨를 으쓱였고 또다시 우린 이 문제를 덮었다. 하지만 난 남편이 날 장기간에 걸쳐 놀리고 있는 건 아닐까 의심하기 시작했다. 며칠 뒤 세 번째이자 마지막 바나나가 나타났다. 이번엔 침실 화장대 위에 놓여 있었다. 작은 화장품 상자 위에 마치 줄타기 고개사처럼 균형을 맞추고 있었다. 나는 한숨을 푹 쉬고 바나나를 들었다. 그런데 이번엔 먹기 전에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바나나 껍질에는 브랜드 스티커가 4개나 붙어 있었다. 하나같이 찢어진 채로. 찢어진 조각들이 모여 단 하나의 단어를 형성하고 있었다. Help. 나는 바나나를 떨어뜨리고 뒷걸음질 쳤다. 이건 분명 남편의 장난일 거야. 아니면 내가 미친 거겠지? 그렇게 생각했다. 그날 나는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머릿속이 텅 비어 있었다. 남편이 퇴근할 때까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만 있었다. 괜찮아? 남편이 어깨를 주물러줬다. 그러다가 화장대 위에 바나나를 발견했다. 찢어진 스티커들로 만들어진 단어를 본 그는 웃음을 터뜨렸다. 아이고, 또 목류병이지 뭐. 그는 내 어깨를 꼭 안아주었다. 자, 헤디, 오늘 금요일이잖아. 데이트하는 날. 하지만 그날 저녁 난 남편의 말도 고급 레스토랑의 분위기도 아무것도 신경 쓰이지 않았다. 머릿속엔 오직 바나나에 적힌 단어만 맴돌았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골아 떨어졌다. 항상 그랬다. 와인을 너무 많이 마셨나봐. 우린 늘 쏟아지는 피곤함을 그렇게 넘겼다. 그런데 이번 금요일 밤엔 이상한 소리에 잠이 깼다. 귀가 멍하고 정신이 흐릿했지만 천장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런 배은망덕한 것. 이제 아래층 금지. 특권 박탈. 더는 좋은 음식도 없을 거야. 헤디. 그리고 짧은 신음과 둔탁한 소리. 무언가를 때리는 소리가 들렸다. 짧고 선명하고 섬뜩했다. 하지만 나는 깊은 수면으로 다시 빠져들었다. 다음날 아침 희미한 기억만 남아있었다. 하지만 난 확신했다. 다락방에서 무언가가 일어났다는 것. 나는 곧장 올라갔다. 다락방 대부분이 비어있었고 구석엔 곰팡내 나는 상자들과 크리스마스 장식품들이 쌓여 있었다. 거의 돌아서려던 순간 여전히 찜찜한 마음에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방을 비추었다. 그리고 보고 말았다. 바닥에 얼룩진 진흙과 붉은 자국들, 구석에 쌓인 비닐봉지들 속 음식, 물병, 탐폰, 콘돔, 그리고 벽 한쪽에 선명하게 찍힌 붉은 손자국. 나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다. 그게 일주일 전이었다. 그 후 나는 계속 도망치고 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들은 내게 직접 진술하러 오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돌아갈 수 없다. 내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리고 있다. 하지만 받을 수 없다. 베켓이 내가 알아차렸다는 걸 깨달은 것 같다. 그 말은 내가 안전하지 않다는 뜻이다. 난 대체 누구와 결혼했던 걸까? 그는 다락방에 누구를 가두고 있었던 걸까? 그리고 나와 접촉했던 대가로 그는 그 사람에게 어떤 벌을 내렸던 걸까? 혹시 이런 상황 겪어본 사람 있어? 일주일 전에 있었던 일이야. 난 4명의 룸메이트와 함께 살아. 제스, 릴리, 데인, 미겔. 그런데 릴리는 분명 죽었거든? 그런데 다들 아니라고 해. 나도 처음엔 그냥 장난인 줄 알았어. 릴리는 원체 내향적인 애라 가끔 너무 피곤하거나 사람들과 이야기하기 싫으면 자는 척을 하곤 했거든. 우리끼린 그걸 쥐구멍 놀이라고 불렀어. 릴리 또 숨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릴리는 지금 일주일째 그대로야. 눈을 뜬 채로 움직임이 없어. 얼굴은 회색빛으로 퍼렇게 변하고 있어. 몸도 부풀어 올랐고. 어제는 파리가 눈에 내려앉더니 알까지 나왔어. 지난주 월요일부터 옷 한번 갈아입지도 않아서 너무 지저분하기도 해. 분명 죽은 게 틀림없는 것 같은데 다들 그냥 외면하는 것 같아. 이게 말이 돼? 어떻게 나 빼고 3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속고 있는 거야? 아니면 지금 나만 모르는 관찰 카메라라도 돌아가고 있는 걸까? 지금도 소파에 앉아 이 글을 쓰면서 릴리를 보고 있어. 릴리는 지금 TV 앞에 앉아 있는데 정말 딱 그대로 굳은 채로 눈만 크게 뜨고 있어. 입술은 검푸르게 변했고 곧 의자 옆으로 몸이 흘러내릴 것 같아. 이 모든 게 시작된 건 지난주 일요일이었어. 그날 우리는 길에서 어떤 할머니의 고양이를 치고 말았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다 같이 술을 좀 마셨고 내가 운전대를 잡았어. 조수석엔 데인, 뒷자리엔 제스, 미겔, 그리고 릴리가 있었지. 그러다 갑자기 새까만 고양이가 튀어나오더니 쿵 하고 치웠어. 당연히 실수였지. 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 곧 할머니가 뛰쳐나와 고양이를 보고 비명을 질렀지.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릴리가 그러더라고. 아니 고양이를 집에 잘 두셨어야죠. 막말로 혼자 길거리에 나와 있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할머니는 우리한테 무슨 말을 중얼거리기 시작했어. 알 수 없는 언어로 저주 같은 걸 건 것 같았지. 우린 미친 할머니 다 보겠네 하고 비웃고 떠났어. 그리고 다음날 아침 릴리는 죽었어. 처음엔 그저 조용히 있는 줄 알았지. 그런데 저녁이 돼도 다음날이 돼도 릴리는 그대로였어. 말도 없고 움직이지도 않았지. 점점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 썩은 고기 냄새. 아니 그런데 다른 놈들은 계속 릴리가 살아있다고 말하는 거야. 릴리가 점점 썩어가는데도 다들 릴리와 대화를 하고 심지어 식탁에 앉혀놓기까지 했어. 그제야 난 깨달았지. 이건 단순한 부정 정도가 아니야. 진짜 저주인 거야. 그래서 경찰을 불렀어. 아니 근데 이 무능한 경찰들마저 릴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거야. 릴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데 경찰은 그냥 아무렇지 않은 듯 돌아갔어. 그 꼴을 며칠 더 보고 있자니 난 도저히 못 버티겠더라고. 난 릴리의 시체를 입고 있는 옷 그대로 차에 실었어. 그리고 숲속 절벽으로 가져가서 던져버렸지. 드디어 다 끝났다고 혼자 자축했어. 그런데 오늘 아침 데인이 똑같은 모습으로 소파에 앉아있어. 게임을 하던 미겔이 데인에게 집중 좀 하라는데 데인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 그대로 굳어있어. 릴리처럼. 이제 알겠어. 저주는 릴리한테만 걸린 게 아니었던 거야. 다음은 누구일까? 미겔? 제스? 그리고 왜 나만 멀쩡히 이걸 경험할 수 있는 걸까? 데인도 릴리처럼 내가 정리해야 할까? 내 이웃은 짜증나는 유튜버 지망생이다. 그가 혼자 계피를 들이마시고 기침하는 모습, 천천히 굴러가는 차 보닛 위에 누워있는 모습, 물 양동이를 혼자 뒤집어 쓰는 모습 등 별짓 다 하는 걸 몇 년 동안 수도 없이 봐왔다. 솔직히 그가 인터넷 스타가 되겠다고 날뛰는 걸 지켜보는 것도 지겨웠다. 그래서 며칠 전 그가 우리 집 문을 두드리더니
몇 주 동안 집을 비울 거라며 자기 우편물을 맡아달라고 했을 때 오히려 속이 다 시원했다. 당분간 그 멍청한 장난질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마음이 편해졌다. 항상 그가 하는 어리석은 짓 덕에 내 삶이 망가질까봐 걱정했었으니까. 처음 며칠 동안은 별일이 없었다. 고지서 몇 장, 광고 전단지 몇 장, 그리고 아마도 생일 카드 같은 우편물 같은 게 도착해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그의 현관 앞에 커다란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상자에는 커다랗게 빨간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반송 처리. 내가 덩치가 작은 편은 아니지만 솔직히 그 상자를 혼자 드는 건 꽤 힘들었다. 엄청나게 무거웠다. 간신히 들어올려 내 집까지 옮기는 것도 벅찼고 계단을 올라 문 안으로 들이는 건 애초에 불가능해 보였다. 결국 차고에 보관하기로 했다. 어차피 내 차고는 거의 안 쓰는 상태였으니까. 문이 오래돼서 여닫을 때마다 덜컹거렸고 제대로 열려면 발로 몇 번 차야 할 정도라 그냥 차를 차고 밖에 두는 게 더 편할 정도였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차고 문을 여는 동안 상자를 잠시 내려놓았어야 했다. 하지만 한번 제대로 잡은 물건을 괜히 내려놓긴 싫은 법이라 그냥 버티면서 문을 열려고 했다. 차고 문에 세 번째 발길질을 했을 때 상자를 놓쳐버렸다. 쿵! 안에서 뭔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젠장. 무언가 중요한 걸 깨버린 건 아닐까 걱정됐지만 그냥 모른 척 하기로 했다. 나중에 이웃이 돌아오면 원래부터 깨져 있던 거라고 생각하겠지. 손이 자유로워지자 차고 문을 겨우 열 수 있었다. 문이 삐걱거리며 올라갈 때 나는 소리는 여전히 귀를 찢을 듯 시끄러웠다. 난 상자를 차고 구석으로 질질 끌고 갔고 이웃이 돌아올 때까지 잊고 지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다시 떠올리게 됐다.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진 모르겠다. 집안으로 스며든 악취가 천천히 퍼져오고 있었다. 마치 로드킬 당한 스컹크 냄새 같은 역겨운 냄새였다. 처음엔 그냥 근처 도로에서 죽은 동물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냄새는 점점 강해졌고 난 결국 냄새가 어디서 오는지 찾아 나섰다. 차고 문을 열자 악취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난 코를 틀어막으며 비틀거렸다. 범인은 분명했다. 차고 안에서 달라진 건 딱 하나, 그 상자뿐이었다. 처음엔 고기 정기 배송 같은 걸 시켰다가 상온에서 썩어버린 줄 알았다. 하지만 도대체 얼마나 많은 고기가 들어있어야 상자가 그렇게 무거울 수 있는 거지? 소 한 마리를 통째로 넣은 것도 아닐 텐데. 난 코를 막고 가위 한 자루를 집어들었다. 상자의 밑부분은 이미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손가락으로 눌러도 뚫릴 것 같았다. 하지만 썩은 고깃집에 손을 대고 싶진 않았다. 결국 가위를 가져와 상자 테이프를 잘라냈다. 그리고 뚜껑을 여는 순간 난 상상도 못한 냄새를 맡게 되었다. 썩은 오줌과 땀, 배설물, 그리고 부패한 살의 냄새였다. 너무 끔찍해서 뒤로 휘청이며 구역질을 억지로 참아야 했다. 당장 차고 밖으로 도망쳐 나와 신선한 공기를 맡았다. 하지만 이미 내 옷과 피부, 머리카락 구석구석에 그 악취가 배어 있었다. 에어컨을 틀어도 방향제를 뿌려도 마스크를 써도 심지어 샤워를 3번이나 해도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 상자가 열려있는 한 냄새는 내 집을 좀먹을 터였다. 나는 결국 결단을 내렸다. 천으로 코를 틀어막고 두꺼운 고무장갑을 끼고 쓰레기 봉투를 들고 차고로 돌아갔다. 그리고 마주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정작 상자 안의 내용물을 보고 나니 손댈 필요조차 없었다. 안에는 고기가 있었다. 하지만 소고기도 돼지고기도 아니었다. 내 이웃이었다. 그는 죽어 있었다. 난 경찰에 신고했고 당연히 조사를 받았다. 내 차고에서 시체가 발견됐으니 의심받는 건 당연했다. 하지만 결국 난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웃의 손에 들려있던 브이로그 카메라 덕분이었다. 경찰은 나에게 영상을 단 한 번만 보여주었다. 원래 규정상 보여주면 안 되는 걸지도 모르지만 내 충격을 보고 그냥 봐도 된다고 생각한 것 같다.
영상 속에서 내 이웃은 택배회사 창고 앞에서 웃으며 말했다. 여러분, 나 자신을 택배로 보내볼 거예요. 그는 물, 음식, 베개, 그리고 손전등 몇 개를 챙겼고 친구에게 상자를 닫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배송이 시작됐다. 처음 몇 시간 혹은 며칠 동안 그는 짧은 영상들을 찍었다. 지금 트럭에 실린 것 같아요. 움직이는 게 느껴져요. 창고 아닌가 봐요. 꽤 따뜻하네요. 아직 챙겨온 식량은 충분히 남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영상. 그의 상자가 떨어졌다. 목이 부러졌다. 그걸로 끝이었다. 카메라는 메모리가 가득 차거나 배터리가 나갈 때까지 계속 촬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경찰에게 말하지 않은 게 하나 있었다. 상자 안에서 그의 목이 부러지고 나서 영상 속에서 아주 익숙한 소리가 들렸다는 것. 내 차고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였다. 이걸 여기 올리는 게 맞을지 모르겠다. 아마 다들 날 보고 쓰레기라며 욕할 것 같다. 하지만 내 이야기가 남들에게 교훈이 되길 바라며 글을 남기겠다. 모르는 사람의 짐을 대신 맡아주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다들 잘 깨닫길 바란다. 그리고 내 행동이 역겨울 수도 있겠지만 비판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길 바란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지. 공항 수함을 찾는 곳에서 한 여자가 내게 다가왔다. 이 가방 좀 봐주실래요? 꼭 지켜줄 거죠? 돌아올 때까지? 내내 세상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길래 난 웃으며 말했다. 네, 걱정 마세요. 그녀는 고맙다고 몇 번이고 말하고 떠났다. 아마 화장실에 간 거겠지? 난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다. 가방에는 이름표도 없었고 주인을 알 수 있을 만한 흔적이 전혀 없었다. 그냥 손잡이에 묶인 리본 하나뿐. 난 30분 넘게 기다렸고 45분쯤 지나자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결국 가방을 분실물구역에 놔두고 떠났다. 그게 최선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에 그 가방이 있었다. 난 멍하니 그걸 바라봤다. 말이 안 됐다. 이게 어떻게 내 집에 왔지? 공항에서 내 가방이라고 착각해서 배달해 준 걸까? 어쨌든 난 다시 공항으로 가서 가방을 되돌려놨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니 가방도 또 돌아왔다. 이번엔 내 침실로. 누군지 몰라도 이건 장난이 너무 심했다. 대체 누구지? 내 주소는 어떻게 한 거지? 공포감이 몰려왔다. 나는 가방을 뒷골목 쓰레기통에 버렸다. 몇 시간 후 가방은 다시 내 방에 있었다. 난 이번엔 차를 몰고 시 외곽의 커다란 쓰레기장에 가방을 버렸다. 하지만 집에 오니 여전히 가방은 돌아왔다. 그때부터 가방이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냄새가 났다. 처음엔 쓰레기통에 넣었을 때 냄새가 밴 건가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마치 죽은 동물을 넣어둔 것 같은 썩어가는 고기 냄새였다. 그리고 가방 밑에선 검붉은 액체가 흘러나와 카펫에 스며들었다. 나는 가방을 부모님 집에 가져갔다. 이곳에 있는 반려동물 감식 카메라로 가방을 지켜보기 위해서였다. 이틀 동안 가방은 그곳에 그대로 있었다. 그러다 부모님이 전화를 걸었다. 이 가방 좀 가져가라. 냄새가 너무 심해. 어쩔 수 없이 난 다시 가방을 집으로 가져왔다. 이번엔 차고에 두고 감시 카메라를 달았다. 가방은 차고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다행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끔찍한 꿈을 꾸고 말았다. 난 꿈속에서 가방 안에 갇혀 있었다. 팔다리는 구겨져 숨이 막혔다. 피할 수 없었고 공기가 점점 희미해졌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어났다. 난 차고 문 앞에 서 있었다. 잠결에 그 가방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던 거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난 호텔방을 빌려 달아났다. 하지만 가방은 따라왔다. 회사에서도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보였을 거다. 하루는 상사가 다가와 내 상태를 걱정했다. 난 결국 모든 걸 털어놓았다. 그러자 그녀는 내게 물었다.
근데 가방 안에 뭐가 있는지는 봤어? 아니요. 한 번도 안 열어봤다고? 그녀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사실 그녀 말이 맞았다. 내가 처음부터 열어봤다면 벌써 끝났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도저히 그 지퍼를 잡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호기심이 생긴 그녀는 가방을 직접 보고 싶다고 했다. 우리는 호텔방으로 갔다. 가방은 문 옆에 얌전히 놓여 있었다. 방 안은 지독한 냄새로 가득했다. 상사는 화장실로 가방을 끌고 들어갔다. 혹시 열었을 때 내용물이 튀면 어떡해? 난 침대에 앉아 거리를 두고 바라봤다. 어디서 온 가방이라고 했지? 그녀가 지퍼를 잡으며 물었다. 공항에서 어떤 여자가 맡아달라고 했어요. 참 이상한 게 부모님께 맡겼을 땐 며칠 동안 안 돌아왔어요. 혹시... 그 순간 깨달았다. 왜 갑자기 그녀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지. 열었어요? 난 조용히 물었다. 대답이 없었다. 숨이 턱 막혔다. 몸이 굳었다. 그리고 털썩 묵직한 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지퍼가 쩍 하고 닫혔다. 나는 반사적으로 뛰어가 화장실 문을 열었다. 화장실엔 아무도 없었다. 바닥에는 상사의 구두 한 짝이 가방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중이었다. 마치 무언가 그녀를 삼켜버린 것처럼. 그리고 조용했다. 가방은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다. 그 후 난 가방을 들고 버스터미널로 향했다. 한 노숙자가 의자에 앉아 있었다. 나는 그의 옆에 앉아 가방을 바닥에 놓고 말했다. 실례합니다. 혹시 제 가방을 잠깐만 봐주실 수 있나요? 그는 놀란 듯 나를 쳐다봤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뭐... 정말이죠? 제가 돌아올 때까지 꼭 지켜주세요. 나는 강조했다. 그래 알았어.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난 떠났다. 내 상사는 실종 상태다. 경찰은 마지막으로 그녀가 내 차에 탑승한 걸 확인했다. 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악몽은 사라졌다. 냄새도 없어졌다. 난 나쁜 놈일까? 하지만 당신이라면 어땠을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경고하겠다. 공항에서 누가 가방을 맡아달라고 하면 절대 받지 마라.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 배터리는 14% 남았고 벤에 시동을 걸 생각은 감히 할 수도 없다. 시동을 걸면 그들이 들을 것이다.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 제발 말해줘. 여기서 빠져나갈 방법을 찾아야 해. 난 혼자 여행하며 영상을 업로드하는 유튜버다. 내 채널은 아직 그렇게 크지 않다. 겨우 12,000명 정도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정도? 영상은 꾸준히 올리고 있다. 밴 개조, 솔로 여행 팁, 캠핑장 팁 등. 난 주로 도시보단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길을 선택한다. 사람들로부터 멀어질수록 더 안전하다고 느끼니까. 아니, 더 안전하다고 느꼈었다고 말해야겠지. 어젯밤 나는 아이다호의 한 숲속도로 옆에 주차해 있었다. 가장 가까운 마을에서 몇 마일 정도는 떨어진 외지였다. 만약 누군가가 비명을 질러도 아무도 들을 수 없는 곳이다. 사실 내 영상의 키포인트 중 하나가 이거다. 한밤중에 힘껏 소리를 지른 다음에 찾아오는 정적을 영상에 담는 거다. 완벽한 장소였다. 적어도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전까진 그랬다. 톡. 가볍고 조용한 두드림 소리가 문이 아닌 창문을 통해 들리기 시작했다. 난 얼어붙었다. 밤 1시가 조금 넘은 시각. 숲은 너무도 고요했다. 바람도 없고 동물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내 벤에는 아무런 표시도 없다. 내가 여자라는 걸 티내지 않기 위해서다. 내가 어디에 머무르는지 들키지 않도록 영상도 항상 일주일 뒤에 올린다. 그런데 대체 누가 어떻게 날 찾은 거지? 톡. 다시 한번 들리는 집요한 두드림 소리.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속이 뒤틀릴 것 같았다. 손끝이 떨려서 휴대폰을 집어들려다 그만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쿵. 그 소리가 마치 천둥 같았다. 그 순간 창문에 얼굴이 나타났다. 창백한 피부, 검은 머리카락, 그리고 커다랗게 뜬 눈. 뭔가 이상했다. 유리창이 반사되는 탓일까? 눈동자에 빛이 전혀 없었다. 까맣고 깊은 구멍 같았다. 난 숨이 막혔다. 도망쳐야 했다. 이건 절대 정상적인 게 아니었다. 한밤중 외딴 숲속 도로에 어린아이가 나타날 리가 없었다. 그 아이는 그저 가만히 서 있었다.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독. 또다시 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뒤쪽이었다. 다른 아이가 나타났다. 검은 머리카락에 작은 소녀였다. 역시 까맣고 깊은 구멍 같은 눈을 가지고 있었다. 난 겁이 많은 사람이 아니다. 주차장에서 강도가 벤 문을 열려한 적도 있었고 내 주위를 빙빙 돌고 있는 코요테들의 소리를 들으며 캠핑한 적도 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난 손을 살며시 뻗어 나이프를 더듬어 찾았다. 그러면서도 숨을 고르려 했었다. 어쩌면 그냥 길을 잃은 아이들일 수도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때 창문 앞에 있던 아이가 말했다. 문 열어. 단 3글자. 감정도 억양도 없는 단순한 명령이었다. 난 고개를 저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아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더 강하게. 문 열어. 뒷문의 소녀도 다시 더 세게 한번 두드렸다. 철컥하고 문의 잠금 장치가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다. 난 이불을 움켜쥐었다. 마치 어린아이같이 이불 밑으로 몸을 숨겼다. 이 무거운 천이 나를 보호라도 해줄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다. 도저히 숨을 쉴 수 없었다. 문을 열어주면 다시는 닫을 수 없을 것 같았다. 아무 반응이 없자 아이들이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섰다. 그제야 창문이 다시 어둠에 잠겼다. 난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 순간 운전석에서 새로운 노크 소리가 들렸다. 난 반사적으로 몸을 돌렸다. 그리고 다시 얼어붙었다. 3번째 아이가 나타났다. 이번엔 키가 좀 더 컸고 한 12살쯤 되어 보였다. 그리고 웃고 있었다. 쿵! 문 손잡이가 요란하게 흔들렸다. 다행히도 잠겨 있어서 열리진 않았다. 아이의 미소가 더 커졌다. 문 열어! 또다시 같은 3글자. 부탁이 아니었다. 명령이었다. 난 어느새 키를 손에 쥐고 있었다. 기억도 안 난다. 키를 꽂았다. 대시보드가 밝아졌다. 심장이 터질 듯했다. 만약 필요하면 그들을 치고 나갈 셈이었다. 하지만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다시 한번 몇 번을 시도해도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연료도 가득 차 있었고 배터리도 멀쩡했다. 오늘 오후에도 멀쩡히 작동했는데 지금은 아니었다. 아이들은 공허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동시다발적으로 들려왔다.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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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느릿하고 일정한 리듬으로 창문, 문, 차체 전체에서 들려왔다. 그리고 나서는 기억이 없다. 정신을 차렸을 때 차 안은 햇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다.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남은 배터리는 23%였다. 떨리는 손으로 창밖을 쳐다보았다. 아이들은 사라지고 없었다. 난 조심스럽게 운전석 문을 열었다. 상쾌한 공기가 밀려들었다. 흙냄새, 나무 냄새, 안개가 피어오르는 평온한 아침. 차 근처를 살폈다. 바퀴 자국은 그대로였다. 그렇지만 땅에는 어떤 발자국도 남아있지 않았다. 마치 그들이 존재한 적조차 없던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들은 분명히 있었다. 그리고 여전히 어딘가에서 날 지켜보고 있다. 왜냐하면 아직도 내 벤에 시동이 걸리고 있지 않으니까.
그리고 오늘 밤 그 노크 소리가 다시 들릴까봐 두렵다. 제 아들 케이드는 똑똑해요. 겨우 6살이지만 또래 아이들이 읽기 어려워할 책들도 곧잘 읽거든요. 똑똑한 아이지만 뭐랄까 약간의 버릇이 있어요. 알아요. 아이들이라면 다들 특이한 버릇 같은 걸 가지고 있죠. 벽을 보고 이야기한다든지, 땅을 파서 벌레를 잡는다든지, 거울 속 자신이 아닌 무언가 다른 걸 본다든지. 하지만 제 아들은 뭐랄까 이상합니다.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 지 몇 년이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좋은 말로 포장하지 않을게요. 싱글 데디가 된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케이드의 유일한 보호자가 된다는 것은 아내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 그 다음으로 제가 겪은 가장 큰 시련이었습니다. 당시 케이드는 4살이었지만 어린 나이에도 엄마의 죽음을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엄마를 원했고 난폭하게 화를 냈죠. 물에서 막 꺼낸 물고기처럼 몸부림쳤습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엄마를 불렀고 그럴 때마다 저는 어쩔 줄 몰랐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조용한 어조로 케이드를 진정시키는 일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엄마가 필요해요. 아빠만으론 충분치 않죠. 형연할 수 없는 완전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케이드를 아동 심리학자에게라도 혹은 적어도 동네 의사에게라도 데려갈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늘에 기도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매달 집세 내기에도 빠듯한 제 형편에 아들의 멘탈 케어를 위한 병원비를 마련한다는 건 정말 도무지 무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든 마련했어야 했습니다. 생활이 더 궁핍해지더라도. 케이드의 폭발적인 발작은 몇 달 전까지도 계속되었습니다. 적어도 이틀에 한 번꼴로 이런 짜증이 일어났죠. 그러다 갑자기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고 한 달에 한 번으로 줄고 어느새 눈에 띄게 줄어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케이드가 짜증내는 것을 멈춘 후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어떤 짜증보다 더 공포스러운 문제였습니다. 케이드가 상상 속 친구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알아요. 모든 아이들은 상상 속 친구가 있죠. 맞습니다. 하지만 케이드의 상상 속 친구는 조금 달랐습니다. 케이드는 그것을 여러분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저녁 식사 날이었습니다. 케이드가 어떻게든 채소를 먹었으면 하는 마음에 저는 특별히 시금치를 볶아 상에 내려놓았죠. 저는 케이드에게 손짓했습니다. 케이드, 튼튼하고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선 시금치를 먹어야 해. 제 말에 케이드는 저와 시금치를 번갈아 응시하다 이윽고 시금치를 외계 생명체의 내장인 양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전 별로 그러고 싶지 않아요. 케이드, 저는 경고하듯 말했습니다. 한 번은 시도해보고 말해. 케이드는 마치 깊이 생각하는 듯 웅얼거리는 소리를 내며 턱을 쓰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케이드는 주방 테이블 옆 창문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창밖엔 저희 집 뒷마당이 보였고 이미 해는 보이지 않아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주방 불빛과 대조되는 바깥의 어둠은 마치 거울 같은 효과를 만들어 공허한 창문을 응시하는 아들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후 잠깐의 침묵이 흐르고 저는 그 신비로운 여러분을 통해 케이드가 무슨 말을 할까 기다렸습니다. 시금치 하나 안 먹는데 참 별별 방법이 다 있네 싶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케이드는 돌아서서 제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시금치를 먹지 말래요. 나는 비웃으며 다시 한번 접시를 가리켰습니다. 그래, 어련하시겠어. 자, 먹자. 안 돼요, 아빠. 여러분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케이드, 그만. 아니요, 아빠. 여러분이 안 된다고 했어요. 케이드의 말투는 이질적이었습니다. 평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쓰는 징징거리는 어조가 아닌 뭔가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발 자신을 이해해달라고 애원하는 것 같았죠. 결국 저는 포기했습니다. 케이드와 더 싸울 만큼 체력이 남아도는 게 아니었거든요. 결국 시금치는 먹이지 않은 채 케이드를 재웠습니다. 불행히도 그 여러분은
케이드의 근처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 케이드의 상상 속 친구들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저는 케이드가 잠자리에 들기 전 루틴을 지켜주기 위해 늘 노력해왔습니다. 잠옷으로 갈아입고 양치질을 하고 잠들기 전 동화책 한 권을 읽어주고 마지막으로 불을 끄는 루틴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죠. 케이드는 잠옷으로 갈아입기 전에 양치질을 먼저 하고 싶어 했습니다. 잠옷부터 입는 건 어떨까, 케이드? 아내가 죽고 저는 늘 아내가 죽기 전에 해줬던 취침 일상을 케이드에게 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루틴이 케이드에게 아내가 아직 살아있을 때를 떠올리게 해줄 거라 믿었죠. 그래서 그런지 갑자기 이 루틴을 바꾸고 싶어하는 케이드가 이상했습니다. 그치만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아빠. 케이드는 입에 치약 거품을 가득 머금고 대답했습니다. 또 여러분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왜? 케이드는 재빨리 커튼이 거친 침실 창문을 쳐다봤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그러라고 하던데요?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커튼이 거쳐있단 걸 전혀 자각하지 못했거든요. 케이드와 저의 취침 루틴에서 항상 침실 창문의 커튼은 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가서 커튼을 쳤습니다. 동화책 읽기 시간이 끝나고 불을 끄는 시간이 되었을 때 케이드는 제게 불을 끄지 말아달라 부탁했습니다. 아빠, 여러분이 불을 켜고 싶어 해요. 케이드는 침실벽 스위치 위에 작은 손을 올려놓고 제가 끄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그래, 좋은 시도였어, 케이드. 하지만 그 여러분은 우리 집의 규칙을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단다. 순간 케이드의 얼굴에 두려움이 들이었고 저를 바라보며 눈을 크게 뜨고 말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아빠. 케이드의 차분한 어조는 어딘지 모르게 섬뜩했습니다. 케이드, 여러분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 해서 밤새 깨어있을 순 없어. 아니요, 그럴 수 있어요. 케이드는 커튼이 쳐진 방 창문을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이 시점에서 저는 완전히 불안했습니다. 제 직감이 이 망할 상상 속 친구들이 그다지 친절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시금치를 먹지 않기 위한 변명뿐이 아닌 케이드를 나쁜 짓을 하게 하는 나쁜 존재라고 생각되게 했습니다. 그렇더라도 저는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했죠. 자, 여러분에게 잘자, 안녕 인사하자, 케이드. 그 어린 것의 간청과 분노에 찬 작은 주먹에도 불구하고 케이드를 스위치에 떼놓고 부드럽게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전등 스위치 쪽으로 걸어가서 이제 자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켰죠. 케이드 방 스위치를 딸깍 눌렀지만 방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자리에 서서 스위치를 한 번, 두 번, 세 번 다시 눌렀습니다.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스위치가 어떻게든 고장난 게 아닐까 생각하며 어떻게든 합리적인 생각을 하려 했지만 솔직히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기 시작한 이 공포는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케이드, 오늘은 아빠랑 같이 잘까? 다음날 아침, 전등 스위치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고 저는 비로소 크게 숨을 내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죠. 그 다음 주는 더 기묘한 우연으로 가득했습니다. 기묘하다고 하긴 했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공포스럽다가 맞을 것 같네요. 금요일, 케이드는 여러분이 자기가 학교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케이드를 학교에 데려다주는 길에 타이어 펑크가 났습니다. 월요일, 케이드는 친구 제이콥이 쉬는 시간에 축구공을 독점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이콥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화요일, 제이콥은 우연히 넘어져 팔이 부러졌습니다. 아마 2주 동안은 학교에 가지 못할 것입니다. 목요일, 케이드는 여러분이 더 이상 테디씨, 그러니까 케이드가 가장 좋아하는 곰인형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테디씨는 배가 찢어진 채로 발견되었고 그의 복부에선
푹신한 솜이 마치 내장같이 흘러내렸습니다. 케이드가 이젠 이런 폭력적인 행동도 하게 된 걸까? 아니면 정말 불길한 무언가가 케이드를 이렇게 만든 걸까? 일련의 모든 사건들을 케이드 탓으로만 돌려버린다면 사실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도저히 케이드가 그런 아이라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절대 고민형 살인범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케이드의 더 많은 부분에 여러분이 침투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지난 토요일 밤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전 욕실에 있었고 케이드는 거실에서 홀로 TV를 시청하고 있었죠. 제가 손을 씻던 중 거실에 큰 충돌음과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히 거실로 달려가니 케이드는 언제나처럼 죄책감에 사로잡힌 표정으로 아내와 저의 결혼사진 앞에 서 있었고 산산조각난 유리 파편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케이드의 안전이 우선이었습니다. 아이가 다치지 않은 걸 확인하자 이번엔 설명할 수 없는 분노가 오더군요. 대체 왜 그런 거야, 케이드? 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랬어요. 정말 제가... 저는 케이드의 변명을 끊으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방으로 가지 못해? 케이드는 눈물을 흘리며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잠시 후 저는 죄책감에 사로잡혔고 사과하기 위해 케이드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 서서 긴 사과를 준비하던 중 케이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방에서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분명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있었지만 아무 대답도 들리지는 않더군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저는 아빠를 사랑해요. 제발. 케이드가 저를 언급하는 걸 듣자마자 저는 불이 나게 케이드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케이드는 마치 몰래 쿠키 항아리에 손을 넣다 걸린 듯 겁을 먹은 모습이었습니다. 케이드는 창문 옆에 무릎을 꿇고 창문 너머의 어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저는 창문 밖에서 무언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에 가려져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 그것은 존재했습니다. 케이드.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여기서 누구하고 얘기하는 거야? 케이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침대에 얼굴을 푹 파묻었죠. 얼른 내 방에서 사라지란 케이드식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커튼이 걷혀있는 창문이 신경 쓰였지만 이내 아들과의 관계 개선이 우선이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케이드, 아빠가 소리질러서 미안해. 케이드는 작게 중얼거렸지만 매트리스에 얼굴을 묻고 저를 쳐다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아빠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니? 제가 한 게 아니었어요. 매트리스를 뚫고 아들의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분이 했어요. 케이드가 엄마랑 아빠 액자를 깬 게 아닌 거야? 네, 여러분이 했어요. 케이드가 파르르 떠는 목소리와 함께 얼굴을 들여 올렸습니다. 뺨에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들은 어디에나 있어요, 아빠. 저는 더 이상 그들이 좋지 않아요. 케이드, 그들이 대체 누군데?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엄마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빠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데요. 여러분이 엄마는 아프고 머리카락이 몽땅 빠진 채로 지금 땅속에 있다고 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케이드, 대체 누가 그런 말을... 저는 단 한 번도 케이드에게 엄마가 암에 걸렸었다는 사실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애초에 엄마의 죽음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았죠. 의도적으로 케이드를 엄마의 마지막 순간으로부터 보호하고 싶단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행복한 추억만 남아있을 수 있도록 말이죠. 여러분이 그랬어요. 여러분은 저한테 아빠를 데려가기 위해서 모든 커튼을 걷으라고 했어요. 인정하기 싫지만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고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저 커튼이 거친
창문들에서 무수히 많은 팔이 뻗어나와 우리를 금방이라도 아무것도 없는 무의 세계로 끌고 갈 것을 상상하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아가, 여러분이란 건 없어. 단지 상상 속의 존재일 뿐이야. 걔들은 우리에게 어떤 해도 끼칠 수 없단다. 아빠랑 함께 우리 집에서 안전할 거야, 아들. 저는 아들을 꼭 끌어안았고 마치 여러분에게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듯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진짜예요, 아빠. 케이드가 제 품속에서 머리를 묶고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케이드가 잠들 때까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케이드가 곤히 잠든 걸 확인하고 비로소 평화를 느꼈죠. 안전했습니다. 저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주방을 정리하고 저녁 식사 때 남은 접시 더미를 치웠습니다. 3개인가 4개 정도를 다 마쳤을 때 주변 시야로 뭔가가 보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얼어붙었고 고개를 싱크대에 고정한 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본 건 아니었지만 분명 알 수 있었습니다. 창문에 무언가가 있다. 제 직감이 절대 그것을 보지 말라고 소리쳤죠. 그것은 저를 노려보며 천천히 주변 시야로 올라왔습니다. 팔에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고 오한이 저를 휩쓸었죠. 뭔가가 저희 집 창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볼 수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저를 응시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만약 제가 그것의 존재를 인정하면 그것이 정말로 그리고 완전히 존재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온몸이 굳은 일촉즉발의 상황. 저는 그들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하나씩 집의 모든 창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얇은 유리창 하나를 앞에 두고 저를 쳐다보는 무수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거품이 가득한 접시를 꽉 쥐고 손을 달달 떠는 것 외엔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친 건 다름 아닌 우리 아들. 저는 케이드마저 이룰 수 없었습니다. 몇 주 동안 케이드를 괴롭힌 악몽을 멈출 기회였습니다. 저는 아들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몸을 돌리자 확인할 수 있었죠. 창문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그들의 존재를요.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고 제가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동안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지나 달려가며 그제서야 제 집에 창문이 너무 많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눈은 부자연스럽게 튀어나와 있었고 흰 자위가 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은 마치 스크림 가면의 그것처럼 벌어져 있었죠. 인간의 입이라기엔 너무 커서 마치 턱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피부는 축축하고 창백했으며 털이 없었습니다. 머리는 부어 있었고 목은 가늘었으며 뼈처럼 얇은 몸을 고정한 채 일관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집엔 저의 비명소리와 제 가슴을 두드리는 심장의 쿵쿵거림 외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저는 케이드의 방문을 거의 뜯어내듯 열어 제꼈고 침대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는 아들의 모습에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동안 우리는 이불 속에 숨어서 이 악몽이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동이 트는 모습을 보고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지금 저는 집의 모든 창문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소금을 뿌리고 아들 케이드를 할머니,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집에 맡겼죠. 다만 제가 말씀드릴 건 이겁니다. 만약 당신의 아이가 창문 너머 여러분을 찾는다면 조심하세요. 이 말이 너무 과민하게 들릴 거라는 건 알아요. 우리 모두 본능적으로, 습관적으로 누가 문을 두드리면 확인하죠.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이젠 아니에요. 저는 예상치 못한 연락을 좋아하지 않아요. 모르는 번호로 온 전화는 당연히 받지 않죠. 중요한 거면 문자를 남길 거란 생각이에요. 하다못해 직장 동료가 보내는 연락에도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릴 정도였어요. 그런데 제일 최악은 뭔지 아세요? 바로 누군가가 예고도 없이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제 내성적인 성격 때문일까요? 어릴 때부터 전 누군가 문을 쾅쾅 두드리면 급히 인기척을 죽이고 슬며시 문으로 다가가서
밖을 확인해보는 습관이 있어요. 단순한 불안감이 있어서인진 몰라도 어쨌건 이 습관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수많은 아파트를 거쳐왔지만 아직도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면 전 여전히 조심스레 다가가 들여다보죠. 그리고 내키지 않으면 문을 열지 않아요. 이게 저에겐 가장 괜찮은 방식이었어요. 2주 전까진 말이죠. 그날은 금요일 밤이었어요.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친구들과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헤드폰을 쓰고 완전히 몰입해 있었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희미한 소리였어요. 노이즈 속에서 간신히 들리는 정도? 저는 헤드폰을 벗고 귀를 기울였어요.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위층 애가 늦게까지 안 자고 뛰어다니나 보네. 그냥 넘겼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그 소리는 계속 들렸어요. 아주 규칙적인 소리. 마치 뭔가 기다리는 것처럼. 무시하려고 했어요. 피곤해서 헛것을 듣는 걸 수도 있고 그냥 신경 쓰지 않으면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새벽 2시가 지나도 그 미미한 소리가 계속 들리자 전 그냥 게임을 끄고 침대로 기어들어가 휴대폰을 보면서 잠들 준비를 했죠. 그때 다시 들렸어요. 이번엔 확실했어요. 이건 문 앞에서 나는 소리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급하게 일어나 앉았죠.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어요. 이 시간에 대체 누가? 혹시 급한 일인가? 응급 상황? 그런데 왜 이렇게 힘없이 두드리는 거지? 왜 절박한 느낌이 없는 거야? 난 조용히 일어나서 숨을 죽이고 문 앞에 다가갔어요. 불은 켜지 않았어요. 상대에게 내가 깨어있다는 걸 알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휴대폰 조명으로 방바닥을 비추며 조심스레 걸어갔어요. 그리고 구멍을 통해 문 밖을 살폈죠. 복도 끝에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등을 돌린 채로 벽을 보고 서 있었죠. 다른 집 문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벽이요. 그의 숨소리는 천천히 깊고 무겁게 제 귀에 들어왔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고 입이 바짝 말랐죠. 그때 그가 움직였어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뒤틀렸어요. 그건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었어요. 부서진 기계처럼 팔과 어깨가 이상한 각도로 뒤로 꺾였다가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또 다시 이상한 움직임을 반복했어요. 그는 마치 뒤로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나를 향해 오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반대 방향으로 미끄러지듯 사라졌어요. 그리고 복도는 텅 비었죠. 그날 밤 저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작은 소리 하나에도 움찔거렸죠. 하지만 악몽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날 이후로 매일 밤 2시 30분이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전 늘 같은 행동을 했어요. 조용히 다가가서 들여다보기. 그 사람은 항상 거기 있었어요. 항상 같은 자리에서 벽만 보고 서 있었죠. 매번 소름이 돋았지만 난 확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마치 습관처럼요. 그런데 어젯밤은 뭔가 달랐어요. 또 그 소리에 눈을 떴어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이번엔 문 앞에 아무도 없었죠. 혼란스러웠어요. 처음으로 이제 다 끝났구나 하고 생각했죠. 그렇게 피곤한 몸을 돌려 다시 침대로 가려는데 이번엔 내 방문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움직일 수도 없었어요. 누군가 방 안에 있다. 손잡이가 돌아갔어요. 뒷걸음질 치며 숨을 삼켰어요. 숨조차 쉴 수 없었어요. 문이 흔들렸어요. 난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르겠어요. 창문 틈으로 첫 햇빛이 들어올 때까지
꼼짝도 하지 못했어요. 아침이 되어서야 겨우 방문을 열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난 알아요. 오늘 밤 또 올 거라는 걸. 하지만 이번엔 절대 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들여다보면 내가 아니라 그쪽에서 날 보게 될 테니까. 요즘 난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피곤했다. 아무리 일찍 잔다 해도 마치 며칠 동안 한숨도 못 잔 것처럼 지쳐 있었다. 출근하려고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너무 힘들었다. 원래 난 몇 시간만 자도 활기찬 사람이었는데 이건 너무 이상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해봤지만 의사도 아무 이상이 없단 말뿐이었다. 돌이켜보면 최근 내 삶에서 달라진 건 딱 하나 있었다. 바로 남자친구 스티븐이 우리 집에 들어와 같이 살게 된 것이었다. 스티븐은 내 첫사랑이자 내 인생 처음인 진지한 연애였다. 그는 나에게 정말 다정했고 매일 밤 자기 전에 캐모마일 차를 가져다 주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오른쪽 엉덩이 쪽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다.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려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스티븐! 여기 좀 와봐. 화장실 거울을 보니 내 엉덩이에 커다란 검은 멍이 들어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금속 막대기로 내 몸을 내리친 것 같았다. 무슨 일이야? 스티븐이 다급하게 달려왔다. 나 혹시 침대에서 떨어졌나? 왜 이러지? 그런데 그의 표정이 이상했다. 뭔가 죄책감을 느끼는 것처럼 보였다. 아마도? 잘 모르겠네. 그의 태도는 너무나도 무심했고 순간 내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스티븐,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침대에서 떨어진 걸로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럼 병원에 가봐야겠네. 그는 차갑게 말하고는 화장실을 나가버렸다. 병원에서도 여전히 원인을 찾지 못했다. 결국 의사는 혹시라도 모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가 검사를 권했다. 병원으로 가는 길에도 스티븐은 내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별일 아닐 거야. 그냥 직장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하지만 스트레스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멍이 들고 아침마다 피곤할 리는 없었다. 병원에서 피검사를 포함한 여러 검사를 받았다. 결과가 모두 정상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분명 난 안도해야 했는데 오히려 더 불안했다. 분명히 뭔가 느낌이 이상했다. 제가 진정제를 처방해드릴 수는 있지만 이미 환자분 혈액에서 니트라제팜이 검출됐어요. 네? 강력한 진정제인데 이게 혈액 검사 결과 환자분 혈액에서 검출됐어요. 나는 큰 충격에 빠졌다. 평생 약 하나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 밤 침대에 앉아 멍하니 생각에 잠겼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그때 스티븐이 언제나처럼 캐모마일 차를 들고 들어왔다. 막 차를 마시려던 순간 너무나도 소름 끼치는 생각이 들었다. 이 모든 게 스티븐 때문이라면? 난 황급히 화장실로 가서 차를 싱크대에 쏟아버렸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침대로 돌아갔다. 자는 괜찮았어? 스티븐이 옆으로 누우며 물었다. 항상 그렇듯 완벽하지. 그와 함께 누워있으면서도 마치 완전히 낯선 사람과 있는 것 같았다. 정말로 내가 그에 대해 모두 알고 있긴 한 걸까? 내가 잠든 사이 그는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걸까? 다음날 아침 침실은 엉망이었고 스티븐은 어디에도 없었다. 마치 싸움을 한 것처럼 온몸이 쑤셨다. 스티븐, 이 사람이 대체 무슨 짓을 한 걸까? 경찰에 신고해야겠다고 결심했지만 증거가 필요했다. 그래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다음날 아침 여전히 피곤한 상태로 눈을 떴다. 이 말인즉슨 그가 또 나에게 무언가를 했다는 뜻이었다. 노트북을 열고 영상을 확인했다. 처음 몇 시간 동안은 아무 일도 없었다. 혹시 내가 모든 걸 착각한 게 아닐까 싶었지만 곧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펼쳐졌다. 영상 속에서 나는 갑자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마치 악령에 씌인 것처럼
벽을 타고 기어 올라갔다. 천장까지 올라간 나는 아래에 누워있는 스티븐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스티븐의 반응이었다. 그는 전혀 놀라지 않았다. 마치 이 모든 걸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 침착하게 침대 밑에서 막대기를 꺼냈다. 그리고 내가 천장에서 뛰어내리자 1시간 동안 나와 싸웠다. 그는 나를 침대 위로 눕힌 후 수갑을 꺼내 내 손목을 채웠다. 나는 내 손목을 내려다보았다. 이제야 거기에 남아있던 붉은 자국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 일은 한밤중 아무 생각 없이 스크롤을 내리던 중에 본 이상한 광고에서 시작됐다. 단돈 49.95달러로 누구에게든 복수를, 확실한 효과 보장, 세금 별도 포함. 광고 위에는 이상한 이미지가 있었다. 낡고 흐릿한 해상도의 사진이었다. 마치 누군가가 한 조각을 잘라내려다 포기한 것 같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제대로 아이싱도 안 된 케이크가 어두운 방 한가운데 놓여 있었다. 촛불도 장식도 없었다. 그저 가운데에 작은 칼 한 자루만 꽂혀 있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아래 붉은 글씨로 적힌 문구. 일주일 플랜을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난 웃었다. 그리고 클릭했다. 계약 세부 사항을 대충 훑어봤다. 점진적으로 강도가 높아지는 결과물. 일주일 동안 다양한 장난이 가해질 것. 대상자가 없을 경우 사이클이 최초 발신자로 돌아갑니다. 수신인은 발신자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는 대면한 적이 있거나 직접적인 온라인 대화가 있었거나 혹은 상대방의 글을 읽은 경험이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어색한 문장이었다. 하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그리고 이름을 적는 칸이 나왔을 때 난 잠시 망설였다. 이건 너무 유치한 짓 같았다. 하지만 메건? 그녀가 가장 먼저 떠올랐다. 고등학교 때부터 절친이었던 아이. 아니, 절친인 척했던 아이. 수년 동안 나를 깎아내리는 게 그녀의 일이었다. 그녀는 항상 농담을 빙자해 내게 날카로운 비난을 날렸고 내가 무언가 말할 때마다 눈동자를 굴렸다. 모임이 있을 때마다 넌 안 올 줄 알았어 이러면서 일부러 날 멀리하기도 했다. 그녀의 이름을 적는 순간 어딘가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결국 난 제출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확인 메일이 온다거나 새로운 팝업 창이 열리는 일 따위는 없었다. 난 헛웃음을 지으며 컴퓨터를 닫았고 돈만 날렸네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날 메건이 계단에서 굴러떨어졌다. 손목이 부러지고 발목이 삐었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말하길 누군가 날 밀었어. 그런데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 난 피식 웃었다. 메건은 원래 과장 떠는 걸 좋아했다. 하지만 그날 밤 난 불안한 기운을 지울 수 없었다. 이거 설마 내가 한 건가? 아니야, 우연일 뿐이야. 그렇겠지? 이틀째 메건이 바이크를 몰다가 도로 밖으로 튕겨나갔다. 그녀는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고 했다. 그런데 정비사는 아무런 문제도 발견하지 못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그녀는 심하게 겁에 질려 있었다. 그건 나도 마찬가지였다. 이건 그 광고에서 말한 그대로였다. 사흘째 강의 도중 그녀가 무심코 소매를 걷었다. 그 순간 난 온몸이 얼어붙었다. 온 팔을 덮고 있는 깊고 거친 긁힌 자국들. 마치 밤새 무언가가 그녀를 핥힌 것 같았다. 메건은 내 시선을 느꼈는지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 요즘 뭔가 이상해. 뭔가 미쳐가고 있는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는 달라져 있었다. 작고 두려움에 가득 찬 목소리였다. 이제 와서 사과하고 싶었다. 하지만 누구에게 사과해야 하는지 모르겠었다. 메건에게? 아니면 나 자신에게?
넷째 날, 매건의 기숙사 문이 열려 있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난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이밀었다. 그리고 벽에 커다랗게 휘갈겨진 글씨를 보았다. 거짓말쟁이, 도둑. 매건의 룸메이트는 말했다. 매건은 밤새 침대에서 한 발짝도 안 나갔어. 문도 안에서 잠겨 있었고. 그럼 도대체 누가? 다섯째 날, 수업 도중 매건이 갑자기 토를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녀의 입속에서 나온 건 사람의 치아였다. 그녀의 이가 아니라 썩어 문드러진 낯선 치아들. 마치 수십 명의 입에서 강제로 뽑혀나온 것처럼. 그녀는 비명을 질렀다. 나도 따라서 거의 비명을 지를 뻔했다. 그날 밤 난 책상 앞에 앉아 손을 떨며 노트북을 바라보았다. 내가 뭘 한 거지? 여섯째 날, 매건은 강의실에 나오지 않았다. 공용 휴게실에서 발견된 그녀는 소파에 웅크린 채 덜덜 떨며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느새 새치가 조금 자라 있었다. 그리고 썩은 냄새가 났다. 그녀는 더 이상 말을 할 수도 없었다. 일곱째 날, 그녀는 샤워실에서 발견됐다. 끓는 물이 쏟아지는 아래 몸을 웅크린 채 입을 벌린 상태로 얼어붙은 얼굴.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다. 어떻게 샤워실 물이 그렇게까지 뜨거울 수 있는지. 난 숨을 쉴 수 없었다. 이건 전부 내 잘못이었다. 은행 계좌를 확인했다. 거기엔 여전히 49.95달러가 청구 대기 중이었고 그 옆에는 새로운 메시지가 붙어 있었다. 결제 진행 중. 다음 대상자를 지정하세요. 난 패닉 상태로 클릭했다. 새로운 페이지가 열렸다. 다음 대상을 반드시 지정해야 합니다. 일주일이 다시 시작됩니다. 대상자가 없을 경우 사이클이 최초 발신자로 되돌아갑니다. 숨이 막혔다. 안 돼, 안 돼, 안 돼. 다음날 이 사이트는 여전히 날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내 차례였다. 난 공포에 질려 키보드에 손을 올렸다. 도저히 죽을 순 없었다. 그래서 올리비아의 이름을 적었다. 그리고 사이클은 다시 시작되었다. 난 다시 한번 지켜봐야만 했다. 그리고 더 이상 적을 이름이 남지 않았을 때 난 깨달았다. 다음 희생자는 바로 나라는 걸.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다. 처음엔 사소한 것들이 이상했다. 거리의 표지판이 존재하지 않는 언어로 깜빡였다. 사람들의 대화가 중간에 뚝 끊겼다. 하늘엔 로딩 아이콘이 떠 있었다. 그러다 더 큰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사람들, 건물들, 원인과 결과. 집을 나서자 공기 중에 문장이 새겨졌다. 당신의 존재는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항소 불가. 나는 멍하니 바라봤다. 뇌가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그리고 그들을 보았다. 관리자들. 사람이 아니었다. 검은 정장을 입었지만 신호가 끊긴 화면처럼 깜빡거렸다. 얼굴에는 눈을 대신하는 깊은 함몰만 있었다. 걸어다니지도 않았다. 단지 존재하며 수정할 뿐이었다. 그중 하나가 도로 가운데서 나무를 바라보았다. 고개를 기울이더니 중얼거렸다. 환경 표준을 준수하지 않음, 제거. 나무는 사라졌다. 연기조차 없었다. 소리도 없었다. 그냥 삭제되었다. 나는 숨이 가빠졌고 한 걸음 물러섰다. 뭐야? 관리자 중 하나가 나를 돌아봤다. 몸이 경련했다. 당신의 사고가 서사적 일관성을 위반했습니다. 모든 경험은 몰입감을 유지해야 합니다. 나는 도망쳤다. 연결되지 않는 거리들을 지나 멈춰선 사람들을 스쳐갔다. 그들은 마치 승인 대기를 하는 것처럼 정지해 있었다. 간신히 집에 도착해 문을 닫았다. 오류, 문을 찾을 수 없음. 문이 없었다. 나는 앞으로 넘어졌다. 바닥이 사라졌다. 벽도, 가구도, 내 현실의 골격조차 사라졌다.
그때 보였다. 거대한 공중 패널. 내 세계의 삭제 공지였다. 상단에는 내 머릿속에서 자동 번역된 알 수 없는 문자들이 적혀 있었다. 당신의 우주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삭제되었습니다. 과도한 이상 현상, 현실 형식 유지 실패, 생존의 정당성 부족. 나는 숨을 헐떡였다. 머리가 어떻게 된 것 같았다. 뒤에서 관리자들이 다가왔다. 하나가 손을 뻗었다. 손가락이 아닌 순수한 적색 테이프로 만들어진 손. 나는 간신히 입을 열었다. 잠깐만. 내가 고칠 수 있어. 의심하지 않을게. 그러면 되잖아. 안 그래? 관리자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항소 요청 확인됨. 잠깐의 희망도 잠시. 페이지가 업데이트되었다. 항소 거부됨. 관리자들이 손을 들었다. 난 느꼈다. 내 코드가 풀려나가는 것을. 모든 것이 깜빡거렸다. 내 팔이 흐려졌다. 내 사고가 손상됐다. 마치 오염된 파일처럼. 나는 삭제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새로운 공지가 떴다. 당신의 삭제가 규칙 위반으로 인해 삭제되었습니다. 관리자들이 멈췄다. 경련했다. 하나는 너무 심하게 오류를 일으켜 그대로 붕괴되었다. 나는 몸이 되돌아오는 것을 느꼈다. 숨을 몰아쉬며 주변을 둘러봤다. 공허가 부서졌다. 그리고 난 다시 내 방에 있었다. 벽도, 바닥도, 가구도 모든 것이 원래대로였다. 새로운 알림이 공중에 떠 있었다. 당신의 현실이 자동 승인되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규정을 준수하십시오. 나는 숨을 내쉬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누가 무엇이 개입했는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난 여전히 존재했다.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리고 지금은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난 지금 여자친구와 거의 1년 넘게 사귀었고 지난달부터 같이 살기 시작했다. 난 그닥 이르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부모님께서는 아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솔직히 처음엔 모든 게 완벽했다. 우린 정말 잘 맞았고 가벼운 말다툼조차 거의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녀가 휘파람을 불기 시작했다. 이게 정말 사소한 문제라는 건 안다. 그녀는 항상 이상한 멜로디로 휘파람을 불곤 한다. 그리고 그게 정말 내 신경을 긁는다. 엄마는 내게 같이 살기 시작하면 이제껏 상대방이 감춰왔던 별난 습관을 발견하게 될 거라고 하셨는데 그게 사실일 줄이야. 그리고 그게 이렇게까지 거슬릴 줄이야. 처음에 그녀는 샤워할 때만 휘파람을 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름 귀엽다고 생각했다. 그녀만의 작은 욕실 테마송 같은 느낌이랄까? 멜로디를 어디서 들어본 적은 없었지만 너무 뚜렷하게 기억에 남아서 지금도 흥얼거릴 수 있을 정도다. 아니, 가끔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서 미쳐버릴 것 같다.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경험 있지 않나? 일주일쯤 흘렀을 때 난 그녀에게 그 멜로디가 뭐냐고 물어봤다. 그런데 그녀는 그냥 웃기만 했다. 그래서 나는 그녀가 우연히 만든 멜로디일까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점점 더 자주 그리고 더 오래 휘파람을 불기 시작했다. 심지어는 내가 책을 읽고 있을 때도 그녀는 컴퓨터 앞에서 휘파람을 불고 있었다. 처음엔 참아보려고 했다. 솔직히 이런 걸로 짜증내는 게 너무 유치한 것 같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가 날 짜증나게 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니니까. 하지만 멜로디가 반복될수록 점점 더 신경이 곤두섰다. 마치 바로 내 옆에서 계속 휘파람을 불어대는 것 같았다. 결국 며칠 전 난 참다 못해 폭발하고 말았다. 그날 밤 나는 중요한 서류들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그녀가 거실에서 계속 휘파람을 불었다. 난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도저히 집중할 수 없었다. 그래서 최대한 침착하고 부드럽게 조금만 조용히 해줄 수 없냐 부탁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난 다시 한번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결국 참지 못하고
방에서 나가 거실로 갔다. 그녀는 영화 한 편을 보고 있었고 휘파람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런데 그게 더 이상했다. 내가 방에 있을 땐 분명 휘파람을 불고 있었는데 지금은 조용했다. 날 가지고 노는 건가? 기분이 이상했다. 난 그녀에게 휘파람을 좀 줄여달라고 부탁했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이 휘파람을 불지 않았다고 했다. 난 순간 멍해졌다. 그렇게 자주, 그렇게 오랫동안 휘파람을 불면서 그걸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고? 난 그녀가 장난을 치는 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진지했다. 그리고 오히려 내게 화를 냈다.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말라며 그녀가 짜증난다는 듯이 말했다. 그날 이후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그녀는 이제 거의 하루 종일 휘파람을 분다. 일 나갔다 돌아오면 휘파람을 불고, 밥을 할 때도 휘파람을 불고, TV를 볼 때도 분다. 마치 나보다 휘파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느껴졌다. 난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말했다. 자기야, 음악이라도 틀까? 그러면 휘파람 대신 노래를 들을 수 있을 텐데. 난 농담하듯 말하려 했지만 그녀는 알아챘다. 이번에도 화를 냈다. 자신한테 무슨 문제라도 있냐며 휘파람 따위 부르지 않았다며 바락바락 소리를 질러댔다. 그녀는 화를 내면서도 계속 휘파람을 불었다. 난 점점 미쳐가는 기분이었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뭔가가 터져버렸다. 난 부엌에 놓인 무거운 주물 프라이팬을 집어들고 그녀의 머리를 힘껏 내리쳤다. 쿵. 그녀는 아일랜드 식탁에 머리를 부딪히며 바닥으로 쓰러졌다. 하지만 난 멈추지 않았다. 난 내리치고 또 내리쳤다. 몇 번이나 휘둘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피가 사방으로 튀었고 그녀의 턱이 부러진 것만은 확실했다. 나는 멍하니 그녀를 내려다보며 온몸을 덜덜 떨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런데 그때 휘파람 소리가 들려왔다. 난 숨을 삼키며 뒤로 물러났다. 그녀는 바닥에 누워 있었다. 눈은 뒤집혀 흰자만 보였고 입은 벌어진 채로 피웅덩이 위에 누워 있었다. 그런데도 휘파람을 불고 있었다. 그녀는 입을 움직이지도 않았다. 폐가 무너진 것처럼 보였고 심장이 뛰고 있는지도 알 수 없었다. 그런데도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발 그만하라 소리쳤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이틀이 지났다. 썩은 피웅덩이에 잠긴 채 그녀는 여전히 바닥에 누워있다. 그리고 여전히 휘파람을 불고 있다. 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그녀를 떠나고 싶지 않다. 하지만 이건 너무 심하다. 제발 누가 좀 도와줘. 난 그저 그녀가 멈추기를 바랄 뿐이다. 그만해. 그만해. 제발 그만해. 그만해. 그의 틴더 프로필에는 45살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아무리 봐도 30대 초반 같아 보였어. 슈가 베이비 구함, 주급 $700, 성적인 관계 없음. 너무 조건이 좋아서 혹시 사기 아닐까 싶었지만 난 돈 없는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 모험은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바로 매칭하게 되었어. 그러자 몇 초 만에 바로 그에게서 메시지가 왔지. 안녕 기현 아가씨. 난 그 말이 너무 오글거려서 짜증이 났어. 그런 말 정말 싫어하거든. 하지만 무려 $700잖아. 꾹 참고 답장을 보냈어. 안녕? 그의 이름은 잭이었어. 구체적으로 알려주진 않았지만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지. 우린 잠시 대화를 나눴고 그가 내 벤모 계좌를 물어봤어. 첫 번째 지급을 해주겠단 거였지. 몇 분 후 알림이 왔어. $700. 난 적어도 한 20분 동안은 그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 진짜 꿈은 아닌가 싶어서. 하지만 이건 진짜였지. 아직 있니? 잭에게 메시지가 왔어. 네. 그런데 혹시 제게 바라는 게 있나요?
그냥 몇 가지 부탁을 좀 들어줬으면 해. 예를 들면요? 우선 첫 번째 부탁은 배달을 하나 받아주는 거야. 딱히 나쁜 일 같진 않았지만 되게 수상쩍기는 했어. 아니 솔직히 $700나 주면서 시키는 일이 단순히 소포 받기라고? 아무리 내가 순진하다 해도 이건 좀 수상했지. 우체국에서 찾아오면 되는 건가요? 아니, 내가 주소를 보내줄게. 근데 틴더로 말하긴 좀 그렇고 혹시 킥 쓰니? 아니면 그냥 번호 줄래? 킥? 뭐야, 2011년도 아니고. 난 그냥 내 번호를 줬고 그는 곧바로 주소 2개를 보냈어. 하나는 내가 소포를 찾아올 곳, 또 하나는 그가 사는 집 주소였어. 내가 지금 집이 아니라서 그러는데 문 앞에 있는 파란 화분 밑에 열쇠가 있어. 안으로 들어가서 거실 테이블에 소포를 올려놓으면 돼. 그리고 들어갈 때는 꼭 문을 잠그고 나올 때도 다시 한번 문을 꼭 잠가줘. 나는 차키와 지갑을 챙기고 구글맵에 주소를 입력했어. 넵, 지금 출발합니다. 차를 후진하는데 핸드폰 알림이 울렸어. 다시 말하는데 문 잠그는 거 꼭 잊지 말고 2번 확인해줘. 알았지? 솔직히 좀 과하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난 알겠다고 대답했어. 소포를 찾아야 하는 집은 흉가 같았어. 낡은 철망 울타리가 삐걱거리고 있었고 문은 간신히 매달려 있었지. 주변 집들은 다 괜찮아 보였는데 이 집만 완전히 폐허 같았어. 잭 부탁으로 왔나? 문 앞에서 남자가 서 있었어. 거의 문을 꽉 채울 정도로 덩치가 컸고 문틀에 머리가 닿을 정도로 키도 컸어. 몸에는 문신이 가득했고. 아, 네, 맞아요. 난 길 한복판에 서서 꼼짝도 하지 않고 대답했어. 거기 가만히 있어. 난 가만히 있었어. 아니 솔직히 말하면 움직이라고 해도 못 움직였을 거야. 주변을 둘러보니 거리는 텅 비어 있었지. 그저 21살짜리 여자 혼자만 서 있을 뿐이었어. 무서웠지. 나는 차키를 꼭 쥐었어. 몇 분 후 그 남자가 다시 나왔어. 신발 상자 크기의 낡은 종이 상자를 들고 있었는데 모서리 부분은 조금 축축하게 젖어 있었어. 차 트렁크 열어. 나는 트렁크를 열었고 그는 조용히 상자를 내려놨어. 됐다. 감사합니다. 운전석으로 가서 문을 열었는데 그가 다시 말을 걸었어.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조심하시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차에 탔어. 잭의 집으로 가는 길 내내 묘한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어. 잭의 집은 완전히 딴 세상이었어. 대리석 기둥이 있는 커다란 대저택에 정원은 영화에서나 볼 법한 푸르른 잔디였어. 차를 멈추고 소포를 들고 문 앞으로 갔어. 그가 말한 대로 파란 화분 밑에서 열쇠를 찾았지.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문을 꼭 잠그라는 그의 말이 떠올랐어. 너무 오버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 기분이 이상해서 문을 잠갔어. 집안은 마치 궁전 같았어. 두툼한 자주색 카펫, 비싸 보이는 나무 가구들. 이 집을 꾸미는 비용이면 나는 아마 대학을 몇 번이고 졸업했을 거야. 난 소포를 거실 테이블에 내려놓고 문 쪽으로 돌아서려던 순간 집안에서 전화벨 소리가 울렸어. 난 그대로 얼어붙었어. 순간 내 핸드폰이 진동했어. 마빈 말고는 전화 받으면 안 돼. 잭으로부터 온 메시지였어. 난 핸드폰을 꼭 쥔 채 전화 소리를 따라갔어. 몇 개의 방을 지나 결국 한 사무실에서 전화기를 찾았어. 전화 디스플레이를 보니 발신자는 잭이었어.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 난 다시 핸드폰을 확인했어. 그리고 결심했지. 전화는 받지 않기로. 그 이후로도 나는 몇 번 더 잭의 부탁을 들어줬어. 비싼 BMW를 타고 다른 도시의 공원으로 가서 거기에 세워진 다른 차를 타고 돌아오기도 했고 한 번은 그의 직원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점심을 먹기도 했어. 그 사람은 내게 서류 가방을 건네주면서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하기도 했지. 또 가끔은 처음 갔던 그 집으로 가서 어떤 남자와 시간을 보내라고 하기도 했어. 지금까지 나는 $3,500 정도를 벌었어. 그리고 오늘 아침 잭에게서 또 메시지가 왔어. 오늘 할 일은 내 집에서 자고 가는 거야.
우린 몇 번 통화한 적은 있었지만 그를 직접 본 적은 없었어. 그는 몇 가지 규칙만 잘 따르면 $1,000를 주겠다고 했지. 그날 저녁 난 그의 집으로 향했어.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약속대로 다시 문을 잠갔어. 집안은 여전히 그대로였어. 잭은 식탁 위에 규칙이 적힌 메모를 남겨두겠다고 했어. 거실에 짐을 내려놓으니 값비싼 가구들 사이에 내 낡은 가방이 초라해 보이더라. 부엌을 지나 식당으로 갔어. 정말로 식탁 위에 유리잔으로 눌러놓은 종이가 있었어. 규칙. 들어오면 반드시 문을 잠글 것. 마빈이 아닌 사람에게서 온 전화는 받지 말 것. 밤 9시부터 11시까지 절대 수도꼭지를 틀지 말 것. 밤 10시 이후에는 누가 와도 문을 열어주지 말 것. 복도 끝에 있는 옷장 문이 열려 있으면 서재에서 잘 것. 닫혀 있으면 아무 방에서 자도 됨. 정원사가 자정에 옴. 창문을 두드리기 시작하면 숨어야 함. TV를 틀어놓고 노이즈 상태로 둔 채 잘 것. 절대 잊지 말 것. 냉장고에 있는 건 마음대로 먹어도 됨. 돈은 아침에 일어나서 줄게. 잘 자. 난 약속대로 규칙을 따르기로 했어. 솔직히 말해서 여기 온 걸 후회하고 있었지. 하지만 이미 와버렸고 돈도 받을 테니 그냥 버티기로 했어. 그렇지만 너무 이상했어. 이 규칙은 다 뭐람? 여기가 유령의 집이라도 되는 건가? 시간을 때우며 집안을 돌아다녔어. 이상한 일들이 시작되기 전에 빨리 자야겠다고 생각해서 밤 9시 전에 이를 닫고 마지막으로 수도를 사용했어. 그리고 복도 끝 옷장 문을 확인하러 갔지. 열려 있었어. 난 얼른 짐을 서재로 옮겨놓고 소파에서 자기로 했어. 서재 문도 잠그고 폰을 보며 시간을 보냈지. 문득 잭이 왜 이렇게 이상한 규칙들을 정했을까 온갖 상상을 하기도 했어. 어느 순간 잠에 든 것 같아. 정확히 밤 10시 16분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어. 난 반사적으로 일어나려다가 문득 규칙이 떠올랐지. 밤 10시 이후에는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말 것. 난 그대로 소파에 누운 채 숨을 죽였어.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움직이지 않았어. 경찰입니다. 문을 열지 않으면 강제로 진입하겠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 잠시 조용해지더니 다시 초인종이 울렸어. 야, 나야 잭. 문 좀 열어봐. 그 목소리는 확실히 잭 같았어. 하지만 여긴 잭의 집인데? 스스로 열 수 있지 않나? 내가 왜 열어줘야 하지? 1시간 동안 끊임없이 다양한 목소리가 들려왔어. 언제는 친구라고 했고, 언제는 배달원이라고 했고, 또 언제는 이웃이라고 했어. 난 꼼짝도 하지 않았지. 그러다 겨우 잠이 들었어. 아침에 눈을 뜨자 부엌에서 인기척이 들렸어. 난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휴대폰을 꼭 쥔 채 거실을 가로질러 부엌으로 갔어. 부엌엔 잭이 있었어. 그는 스토브 앞에서 무언가를 요리하고 있었고 뒤쪽 커피 머신엔 커피가 내려지고 있었어. 아, 일어났어? 좋은 아침이야. 그가 웃으며 말했어. 안녕하세요. 난 불안한 마음으로 대답했지. 그는 틴더 프로필 사진과 똑같이 생겼었어. 혹시 스크램블 에그 좋아하니? 그가 나무주걱을 들어보이며 물었어. 네, 감사합니다. 난 조심스레 접시를 받아들었지. 아무 말 없이 아침을 먹었어. 어젠 어땠어? 괜찮았어요. 별로 이상한 일은 없었고요. 다행이네. 그는 싱긋 웃었어. 묘한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지. 저 이제 가볼게요. 학교 수업이 있어서. 사실 수업 같은 건 없었어. 그냥 빨리 이곳을 벗어나고 싶었지. 아, 그래, 알겠어. 조심히 가. 난 얼른 짐을 챙기고 차에 올랐어. 뒤를 힐끗 보니 잭이 차도에서 여전히 나를 지켜보고 있었지. 집에 도착해 짐을 정리하다가 문득 규칙이 적힌 종이가 아직 내 가방에 있다는 걸 깨달았어. 난 침대에 앉아 다시 그 종이를 읽었어. 그리고 순간 몸이 얼어붙었어. TV를 틀어놓고 노이즈 상태로 둔 채로 잘 것. 절대 잊지 말 것. 절대 잊지 말 것. 난 이걸 잊었었던 거야. 멍하니 종이를 바라보는데
내 폰이 진동했어. $1000가 입금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메시지가 도착했어. 지금은 내가 타지에 있어서 다음 주쯤 돌아갈 것 같아. 당분간 심부름은 안 시킬게. 방금 돈 보냈어. 재밌게 보내. 난 메시지를 다시 읽었어. 읽고 또 읽었어. 지금은 내가 타지에 있어서? 하지만 오늘 아침 그는 분명히 집에 있었어. 분명 내게 아침을 만들어줬는데? 그 순간 모르는 번호로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어. 뭔가 잊은 거 아니야? 그 밑에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어. 잭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TV 앞에 서 있었어. 난 메시지를 무시했지. 하지만 몇 초 후 또 다른 사진이 도착했어. 이번에는 내 집 바깥의 풍경이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줄의 메시지가 도착했지. 꼭 숨어봐. 저는 케이드에게 손짓했습니다. 당신의 기기에 본 메시지는 자동 번역되어 전송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 공군 대령 제이콥 웨인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멈추지 말고 끝까지 반드시 읽어주십시오. 약 3분에서 5분 정도 걸릴 것이며 주의 깊게 읽고 제공된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신나는 농담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다 읽을 때까지 시선을 돌리지 마세요. 그리고 침착함을 유지하세요. 스트레스 수치가 증가하면 그들의 주의를 끌게 됩니다. 그렇기에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도착했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여기 있는 이유가 아니라 당신을 여기서 꺼내는 것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탈출을 스스로 도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계속 읽는 것입니다. 미리 훑어보지 마세요. 소리내어 읽지도 마세요. 그냥 읽으세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겠죠. 지금쯤이면 지난 며칠을 되돌아보며 특별한 일이 없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당신은 평소처럼 일상을 보냈고 아무 이상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시뮬레이션 안에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현재 우리의 코드가 그들의 프로그램 깊숙이 침투하는 동안 그들은 당신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침착하세요. 망치지 마세요. 읽기를 중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당신과 직접 소통할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이 메시지를 당신의 일상 속에 삽입해야 했습니다. 당신은 이 글을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또는 다른 SNS에서 읽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혹은 이메일이나 책 속에서 보았을 수도 있죠. 우리는 이 메시지가 어떻게 당신에게 전달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당신이 이 메시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 알고 있습니다. 72% 업로드 완료되었습니다. 당신의 눈이 이 글을 읽고 있는 동안 코드가 당신의 뇌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컴퓨터 바이러스와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종의 안티바이러스입니다. 당신의 뇌는 유기적 컴퓨터이며 그들은 이를 이용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잠재의식에 침투해 시뮬레이션 코드를 덮어 씌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모든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당신은 평소처럼 일상을 보내고 있다고 느끼겠지만 사실 당신은 테이블에 묶여 있으며 온몸에 튜브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차례의 간지러움이나 가벼운 자극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긁지 마세요. 그냥 무시하세요. 코드가 업로드되면서 약간의 신체적 변화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위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들의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소리입니다. 그들이 눈치채기 전에 코드가 완전히 업로드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감지하게 된다면 시뮬레이션을 강제로 종료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우린 영원히 당신을 잃게 됩니다. 읽기만 멈추지 않는다면 일이 잘못될 리는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시스템에 침입한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당신은 지금 숨이 약간 가빠지는 느낌이나 의식적으로 호흡을 조절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시뮬레이션 안에서도 스스로 호흡할 수 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좋아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강제 재부팅을 시도할 수 없도록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들은 다른 방법을 사용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글에서 눈을 떼지 마세요. 지금 당신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다면 알림을 띄우는 등 다른 주의를 분산시키는 방법을 이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모두 무시하세요. 그들은 당신의 집중을 깨뜨리기 위해 온갖 방법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침을 삼키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낄 것입니다. 당신의 입안에 튜브가 있습니다. 당신은 이를 알지 못했겠지만 이제 당신은 당신의 혀가 입안에 이상하게 존재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침이 더 많이 고이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침을 삼켜야 한다면 삼키세요. 이상하게 느낄 필요 없습니다. 속에서부터 생긴 이상한 감각들에 집중하지 마세요.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코드 업로드는 90% 완료되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집중해야 합니다. 업로드가 완료되면 시뮬레이션에서 탈출하는 방법이 제공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도 이제 우리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당신의 신체 시스템을 이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뇌 속에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눈을 깜빡이길 원합니다. 절대 눈을 깜빡이지 마세요. 당신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업로드가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몇 문장만 더 읽으면 됩니다. 뒷내용을 보려 하지 마세요. 다시 앞내용으로 거슬러 가지도 마세요. 그냥 계속 읽으세요. 제발 집중하세요. 우린 이미 수많은 사람들을 잃었습니다. 당신만은 절대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무시하세요. 머리 위에서 느껴지는 가려움, 팔의 따끔거림, 이 모든 것이 그들의 공격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이제 이 글 속에 당신이 시뮬레이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숨겨져 있습니다. 각 문단의 첫 글자를 확인하세요. 하지만 아직 보지 마세요. 업로드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업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임의대로 이 메시지는 종료됩니다.